시사평론가 강범석 박사와 함께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 시사 적중 월요일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박사는 지난 토요일 일요일 동안 우리 누가 하면 다 하시는 한 세 분이 재미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또 정치계가 이분들 때문에 또 먹고 살았습니다. 이틀 동안을. 그 중에 세 분의 얘기를 제가 먹고 사는 것도 뭐야? 아니 정치인들은 말로 먹고 사는데 하여튼 특히 세 분 말씀 때문에 재밌었습니다. 제가 좀 올려봤는데요. 먼저 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께서 갑자기 남한으로 이렇게 기화한 것과 같은 북한의 김머시기 씨와 비슷한 발언을 했던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분의 얘기를 좀 놓고 상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얘기거든요. 저도 앞서서 좀 이 설명드린 게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 일련의 언행은 제가 30년 가까이 법적 부군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면서 추 장관께서 거친 언사로 검찰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 그래서 당초 의도하신 바와 반대로 나아갈까 두렵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추 장관이 지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윤 총장의 이 얘기를 놓고 지금 평가를 한 거거든요. 좀 여당 내에서는 첫 반응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조응천 의원은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고 또 그러는 바람에 또 이제 또 다른 반발과 이견도 뭐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 공방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시작이 뭔지는 다 없어져요. 그럼 치고받거나 투닥거리는 것만 남아. 그러니까 왜 나왔는지 얘기는 없어지고 왜 나왔는지 그게 뭔지는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우는데 애 때문에 싸웠는데 그 애 주변에서 싸우는 어른들끼리 싸우다 보면은 애는 저렇게 저 구석에 밀려가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뭐가 핵심이냐와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는 그 성공을 하신 거예요.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을 하셨고 이게 뭐 누구 말을 들자면은 그 당 대표 하실 때보다 더 여론의 주목이나 친문 지지자들의 그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득이 크게 성공하신 거라고 보고 근데 그게 존재감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검찰 공격의 최선봉에 서 계시잖아요. 선봉장인데 이제 국민 전체들은 이런 상황을 쭉 보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법무부 장관이 아니면 본인이 이제 그 마음속에 두고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뭐 대권이나 서울시장 자리를 감에 있어 과연 친문 지지자들의 마음만을 얻어서 그게 될 일인지 국민들은 또 그때 가서는 또 다 잊어먹고 또 그 훌륭한 분이라고 선택해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국민들이 그렇게 기억력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5선 의원으로서 당대표 출신으로서 하지만 현재는 행정부의 장관으로서 장관이 보일 수 있는 어떤 품격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굴러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언행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반발은 있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있냐면 조응천 의원한테 친문 세력들이. 그럼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전에도 조응천 의원을 비롯한 여당 내 몇 분은 항상 이런 그 좀 지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친문 세력들은 이분에 대해서는 조응천 의원에 대해서는 뭐 또 할 얘기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좀 심해지면 내부에서 심해지면 여당 내에서도 약간 좀 분열되는 우리 추미애 장관을 놓고 그런 방향까지 확산되지는 않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열까지 갈 일은 없고요. 뭐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은 아마 그 당내 여론은 추 장관을 지지할 겁니다. 조응천 의원이 아주 소수일 거고, 그러니까 조응천이 이제 거의 이제 잘못하면 제2의 금태섭 의원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미 친문 지지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경향도 있고, 뭐 어찌됐건 뭐 이게 다수를 점하거나 무슨 뭐 다수의 지지를 받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마 국민들이 볼 때는 조응천은 개인도 그러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점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근데 현상적으로는 아주 소수일 거고, 당내에서는 아마 그
추 장관에 대해서 오히려 높게 보지 않겠나. 그러면 추 장관이 앞으로 이런 발언, 이 강성 발언, 좀 격에 안 맞는 발언도 계속 나올 수도 있겠네요. 원래 정치인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정치인 이 주목을 정치인이 받아야 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떤 식이든 그 여론이라든지 언론의 중심에 선다는 거는 네.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이 정도 되는 분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내잖아. 네. 예를 들어서 다시 복귀해 보면은 그날 자리가 그 이 초선이요. 그렇죠. 소선배들 모아놓고서 오선 출신의 장관이 네. 사실은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그 국회의원들은 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그 정책을 질의하고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지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정말 그 성공하신 선배님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격려 말씀 듣고 선배님의 성공 비결은 뭡니까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것처럼 앉아 있는 상황 자체가 그래. 정말 이 삼권 분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안 돼 있다 생각이 들고 그날 아무리 봐도 작정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마이크 다 대고 있는 거 알고 있었고 마이크 갖고 나간 기자들을 후회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언급도 있다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작정하고 한 얘기고 이게 뉴스가 될 거라는 거 이게 논란이 돼서 굉장히 그 본인한테도 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거 알면서도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건데 예. 그렇게 따지면 뭐 대박을 치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입에 대통령이 잔잔한- 지금 주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 잔잔한 그 미소를 띠면서 입에 그게 연출도 잘했던데요, 아주. 잔잔한지 좀 뭐. 근데 네. 피곤하겠어요, 윤석열 총장은. 왜냐하면 이분이 이번 계기로 성공했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 이렇게 또 던져놓을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뭐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네. 이제 뭐 행동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좀 과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좀 자존감이 낮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거든. 예. 그러니까 열등감이 잠재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좀 약간 좀 과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거칠다는 표현도 있고 뭐 품격이 좀 네. 맞지 않는다는 표현도 있는데 어떤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서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식의 표현 방식이라는 네. 지적이 있었다는 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어떤 책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글에 나오는 배경인데 여자라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어떤 여자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네. 뭘 떨어뜨렸대. 음. 그 대학교에 그 청소하시는 그 여자분이 아줌마 뭐 떨어졌어요 그랬대. 예. 근데 그 교수가 돌아와가지고 네. 고맙다 소리는 안 하는 거야. 내가 어디로 봐서 아줌마냐? 어. 당신 여기 학교에서 청소하는 사람인데 내가 대학 교수로 안 보이냐? 어디다 대고 아줌마라고 그러냐? 막 폭발했다는 거예요. 야. 그거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 심리학자가 한 얘기가 그 교수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자존감은 굉장히 약하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공격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약간 이제 열등감처럼 낮아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뭘로 알고 하는 식으로. 정말 자존감이 있고 자기 관리를 그 심리적으로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상대방이 자기를 공격했다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폭발하지 하진 않거든. 또 그 공자할 맹자라서 미안한데 그 아니, 맹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예, 예. 그 갑질의 사례들이 예. 되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언론에 나왔던 갑질의 사례들이 되게 보면 그 사람의 내재되어 있는 예.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기인하는 것도 있고 예. 물론 이제 거기에 이런 정치적인 사안 같은 경우는 뭐꼭 같다는 건 아니니까 예. 이런 정치적인 사안의 경우는 어떤 정치적 계산까지 묶여 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주관적인 조건하고 객관적인 상황을 좀 같이 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꼭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꼭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는 않거든. 예. 그래서 옛날에 공자왈 맹자왈 하던 시절에 맹자께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검약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검에게 좀 아껴 쓰는 거잖아요. 아껴 쓰는 게 인간적으로 좋다가 아니에요. 네. 공직자들 상대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검약한 자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는 남에게 모욕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네. 공직자 같으면 남의 것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검약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남을 함부로 모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항상 낮추고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네. 좋으신 말씀인데 그 아줌마 교수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전에 왜 그 우리 학교에서 군사교육 받았잖아요. 교관이라고 그랬죠, 그분들을. 교관. 늦는 친구에서 맨날 지각을 해. 근데 이제 호랑이 교관이라 혼날 것 같으니까
교관님하고 불러야 되는데 이 친구가 교수님 하니까 이 교관이 얼굴이 그냥 칵 좋아져가지고 교수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용서를 받았는데 반대로 그분은 아줌마 불러서 승질을 냈네. 네, 저희가 조홍천 의원의 말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코너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이었다. 네, 추미애 장관을 통해 보고 한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또 아주 재미난 담화를 하셨습니다. 한 그 언론사와의 취임 2주년을 맞아서 한 그 인터뷰에서인데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가 여론조사 2등 나오잖아요. 항상 2등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지금 목이 날아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심정을 놓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분이 정말로 이거를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건가요? 대법원 긴장하긴 하겠죠? 긴장 안 하실 수가 있나요? 긴장 그렇죠. 하시는 거고 이건 아마 이제 법원 쪽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친문 핵심 쪽에 대한 이제 계속 지속적인 일관성 있는 메시지라고 봐야죠. 친문들. 아직은 친문이 안 왔잖아 이분한테. 싫어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싫어한다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럼 그분들한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대권이 그전에 한번 그런 얘기 예. 다른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한번 했었어요. 예. 나는 대권이 아니라 경기도지사로서 내 역할을 다 하고 싶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앞서서 나가게 되면 모난 게 뭐 얻어맞는다고 지금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본인이 네. 여기서 좀 낮춰서 로키로 좀 본인이 좀 머리를 숙여야 아생 연후 살타 아니에요. 내가 살아남아야 그다음에 남을 죽이든 말든 하는 건데 예. 일단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대법원 판결인 거고 대법원 판결이 그 뭐 법원 내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어쨌든 뭐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전혀 무시되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저 사람이 그 생존해서 정치적으로 살아남아서 그 힘을 얻으면 우리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해서 네. 우리한테 유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으면 그 사람이 살아남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좀 동정적인 여론, 나는 당신에게 적이 되지 않는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또 이면에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2등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또 이렇게 흘리거든. 네. 양면이 있다고 봐야죠. 자, 이 지사가 한 얘기를 하나 더 좀 따와 보겠습니다. 소위 대선주자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신기루처럼 실체가 없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 여론조사 1위를 했다가 사라진 사람이 한둘인가. 2위도 더더욱 그렇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네요. 1위로. 공자님 같은 말씀이죠. 공자님 말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조사가 네. 어느 시기에 뭐 1위를 하거나 2위를 하거나 하는 게 예. 그냥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치적 힘이에요. 어찌됐건 지금 본인이 아마 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피고인이 아니라면은 여론조사 2위라는 거는 엄청난 힘인 거죠. 그건 그렇죠. 힘이야 힘. 지금 여권이 지금 뭐 청와대나 여권이 여러 가지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총선 승리도 있지만 어찌됐건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어음 같은 거예요. 현찰은 아니지만. 예. 그러면 이제 그게 힘이라서 국민의 지지는 오늘의 힘이에요. 선거는 몇 년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난 뒤에는 그게 뭐 맞느냐 틀리냐 논쟁이 되지만 오늘의 지지는 오늘의 어음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날 같은 날입니다. 경기도가 재미난 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경기도에서 조사 의뢰가 해서 경기도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인데요. 지난 12일부터 13일 양일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선 7기 2주년 도정 평가를 조사를 했는데 79%의 응답자가 2년 동안 일을 잘했다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정적 평가는 12%에 그쳤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본인을 너무 앞세우면 죽을 것 같은데 또 이 조사를 발표했거든요.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원래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하는 건가요? 취임을 전후해서 매년 하잖아 어디나. 그렇게 하는데 그거 굉장히 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경기도 지사로 일을 잘하고 있고
살리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일은 못하면서 나는 경기도는 관심 없고 다음에 네. 대통령이 돼갖고 니네 가만 안 둘 거야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경계할 수가 있겠지만 네. 일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같으면 그래? 하고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 상충되시는 걸로 보는 것 같은데 상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런 거 혹시 아닌가? 대법원이라는 게 물론 법의 잣대로 법의 논리에 의해서 판결을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여론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될 수 있을 걸 기대하는 거 아닌가요? 반영이 된다고 봐야죠.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공직자의 당선 무효형 같은 경우가 네. 그런 경우에 아마 판사들께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 게 그 법의 위반 정도하고 네, 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당선 무효가 돼서 네. 이 사람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 뭐 도지사의 공백으로 인한 어느 도의 네. 그 행정 공백에 따른 도민의 피해 같은 거 형량을 왜 안 하겠어요? 이 죄가 과연 이런 것까지 다 감당할 만큼 큰 거냐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대법원은 그런 건 아니야. 그건 1, 2심에 관한 거고 예. 대법원은 이제 2심 판결이 법률적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적용이 됐느냐를 보는 게 대법원의 판례의 핵심인 거니까 뭐 그런 상태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우리가 뭐 대법원의 법관들의 마음속까지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건지 부분은 안 물어보는 게 낫겠죠. 뭐 또 우리가 저 강 박사님을 점장이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맞추면 무슨 의미가 있고 안 맞추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뭐. 네. 여론조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거는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요 꼭지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 리서치에 의뢰했다고 얘기했고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시행됐으며 표본 오차 95%에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얘기였는데요. 이것도 한번 좀 더 저희가 정리하는 겸해서 읽어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목이 날아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대선 후보 선호도 이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담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살펴볼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움직였습니다.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서 움직였는데, 네, 지금 사실 제 정부 발표거든요. 정부 발표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청년층 채용 기회 박탈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 발표를 그대로 올렸는데 이 시점에 조국 장관이 재판을 받는 이 시점에 저걸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말들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죠. 적절치는 않은 거죠. 사실은 이럴 때 딱 하기 좋은 말이 좀 자숙한 태도를 보여야죠. 네. 본인은 뭐 억울하겠지만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사안 중에 보면 네. 지금 청년 세대들이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주장하는 공정의 문제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국공 사태와 조국 사태가 일맥상통하는 거는 그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네. 저항인 거거든요. 근데 그 당사자가 뭐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좀 이상하죠. 말이 맞든 틀 상관없이 본인은 좀 자숙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어찌됐건 남의 말을 이용한다는 거는 내가 내 육성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자기도 거기에 동의하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 코멘트 없이 올린 거죠. 네. 전혀 아니라 그러면 아니 코멘트가 붙었겠죠. 그럼 그거 정부 입장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에 이제 한 건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르게 보면 저는 사실은 이런 문제를 그 86세대들이 네. 이 현재의 기득권층이고 기성세대인 86세대들이 좀 자기를 좀 돌아보는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내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게 뭐 논리나 그 말로 하면은 그 청와대나 여권이나 여권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젊은 세대들한테는 자기의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왜 뒤집어 놓고 보면은 86세대가 20살 때 30대 초반 때 기성세대에 느꼈던 거하고 내용과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그래서 신화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지구상에 살면서 쭉 해온 것 중에 바뀌지 않는 거 하나가 아들은 아버지를 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버지를 어떻게 발벌하는 패륜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틀,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놓은 그 토대와 틀 안에서 생존하기도 어렵지만 네. 생존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퇴보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딛고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고향을 떠나라는 얘기고 예. 익숙한 곳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86세대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지금 50대 중후반에서 심한 게는 이제 60대에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청년 시대에 자기 앞 세대와 싸웠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네. 자기들은 여전히 청년의 마음으로 자기 앞에 기득권 세대들을 막 부시고 있어. 그 기득권 세대가 말하면 산업화 세대일 수도 있고, 예. 박정희 세대일 수도 있고, 지금 말하는 보수 집단, 보수 정치 세력일 수도 있어요. 예. 물론 거기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것처럼 이미 박정희라는 자연인은 돌아가셨고, 박정희 세대라는 사람들 이미 돌아가시기도 했고, 살아 있어도 이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별 힘이 없는 노년 세대가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맥과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을 아직도 현실에서 파악 못하고 있는 보수 세력, 보수 정치 집단의 경우도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밀어낼 수 있는 정도지 그들이 부수기 어려운 뭐 아이고 북벽처럼 단단한 벽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뭘 봐야 되냐? 자기들 뒤에서 자기들 다음 세대가 그 86세대의 뒷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지적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니야. 아직 우리 앞에 있는 이 세대들을 우리가 더 밀어내야 되고 더 극복해야 되고 더 넘어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대에 안 맞는 거죠. 네. 자기를 돌아봐야 돼. 좀 자숙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 나온 얘기를 또 우리 조국 장관께서 전 장관께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난 얘기지만 그 시대는 다 그렇게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인턴 증명 이런 거 다 해줬던 다 해서 다 통용화했던 건데 굳이 이걸 자꾸 문제를 삼느냐라는 것이 조국 옹호론자들의 얘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이거를 인정 못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그게 이제 관행이었고, 예. 그 조국 전 장관이 아닌 그 당시 좀 배웠다는 사람, 그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어떤 성공한 자들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에 포함된 사람들끼리에서는 예. 전혀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예.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예. 그렇게 끼리끼리 인턴 증명서 만들어 주고, 뭐 심지어 국회의원들 중에는 보면 뭐 저 방 넘나들면서 국회의원실의 인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서로 주고 받은 거야. 그렇죠. 자기 방엔 못해. 딴 방에 보내주고 내 아들은 또 딴 방에 보내주고 남의 딸 우리 방에 해주고, 무슨 뭐 심지어 무슨 저 장관이나 차관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본인들이 감시해야 되는 네. 거기에 무슨 아들 딸들도 여기에 저 인턴으로 했다가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도 국회의원실에 국회에 한 번도 안 와보 보고도 인턴 증명서 받아서 유학 가고 다 했어요. 네. 그게 저 조국 장관의 경우, 조국과 뭐 조국 장관의 아들 이 건이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건이 아니라는 거지.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포함됐던 사람들끼리, 대충 86세대들이 많죠. 그건 너무 아주 드물거나 아주 본인들이 죄의식을 가질 얘기는 아니야. 내가 네 딸 봐준 건데, 네가 내 아들 좀 봐줘 하는 건 그냥 인간적인 정리로도 된다는 거지. 그때는 그게 됐지만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그 86세대들의 그런 인적 네트워크, 86세대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사회적 성공, 경제적 성취 이런 게 지금 20, 30대들한테는 넘어서기 어려운 벽처럼 느낄 거예요. 예. 지금 86세대가 그 박정희 세대나 보수 정치 세력들에게 느끼는 이 느낌하고는 지금 전혀 달라요. 네. 그 조 장관이 지금 이뿐만 인국공 사태뿐만 아니고 조금 더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민중가요 작곡가 류영수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노래도 이제 했나 봐요. 그건 뭐 그전 얘기인데. 그전 얘기입니까? 네. 그러네요. 날짜 보니까 22일이네요. 예.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이거는 이제 볼턴 전 보좌관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 장관의 옹호론자는 이제 조국 대선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국제 정치까지 이제 물론 우리나라와 낀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국제 정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거 보면 그 대선에 어떤 좀 가능성을 이렇게 좀 심어놓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너무 앞서갔습니까? 앞서간 게 아니라 끝났는데 아주 다 끝난 거냐 덜 끝났느냐 그 문제인 거죠. 그래요. 조국 전 장관은 대선 후보였죠. 네. 아마 그러니까 별일이 그게 계속 없었으면 이어지고 있는 거 보니. 미련이 좀 남은 사람 좀 있다는 것 같아. 미련이. 조국 본인보다도 주변이. 본인도 왜 없겠어요. 네. 그 이제 재판이 잘 끝나면 네. 재판이 잘 끝나서 뭐 무죄가 되거나 본인 책임이 없는 거로 판명이 되면 또 모르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을 우습게 안 되면. 이재명 지사나 조국 전 장관도 역시 법원이 키를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농담들이 있죠. 그 조국 장관이나 김경수 지사는 적자고, 예. 이낙연 총리는 전 총리는 예. 양자고, 예. 이재명 지사는 서자고. 서자고. 농담이에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외롭다고는 했습니다. 그런 투의 얘기는 했어요. 왜냐면 어디 지지받고 지원받는 건 아니고 혼자 나홀로. 근데 뭐 정치가 아까 얘기했죠. 정치가 누구의 배려와 양육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들은 그냥 평범한 아들로 끝납니다. 아버지를 딛고 일어선 자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정치는 특히 더 그렇지. 네. 자녀의 황제 입시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 요거는 페이스북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저희가 발언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옹호한 거기 때문에 페이스북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저는 잠깐만요. 저는 네. 저 조국 장관이 뭐 했고 말고는 지금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 네. 오히려 지금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국공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네. 정부 여당만이 아니고 그 포함한 우리 현재 그 50대 60대의 네.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 기성 세대들이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좌절감을 좀 읽어내야 되는 거야. 그 좌절감을 읽으면 저런 식으로 사실과 다르다, 가짜 뉴스다,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야.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와 불안의 그 내용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네. 다 다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20대라고 불안감이 없겠어요? 그렇죠. 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우리가 이름도 잘 기억하기로는 지방대에서 졸업하는 그 대학 4학년짜리가 느끼는 불안감이 그 같겠어요? 아니면 대학도 못 간 고졸 학력의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느끼는 그 불안과 분노가 같겠어요? 다 달라. 내용은 다 달라. 네. 다 다르지만 그 세대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이 상황이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내 앞에 막막하게 무슨 거대한 벽이 서 있는 것 같은 세상인데 그들에 대해서 줄을 내려주거나 문을 열어주거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잘못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게 제가 잘못 알았군요 죄송합니다 하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꼰대스러움을 느끼겠어요? 저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어. 저는 적어도 이 정부의 이 청와대의 이 여권의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야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이 불안과 분노에 대해서 그걸 느꼈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로또 취업이다 말은 좋고 자극적인 단어긴 한데 그걸로 이 젊은 세대들의 그 분노와 불안을 해석해내고 그들을 덜 힘들게 가는 길에 도움을 줄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 양쪽 다 약간 좀 그 자기들 세계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많은 게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 검색 요원 직렬이 무슨 대학 졸업자들이 가는 무슨 뭐 사무직하고 같냐? 뭐 니들이 뭐 이렇게 하면은 뭐 2배 받는 건 정당하냐?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게 현재로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500만 원이다, 뭐 4,300만 원이다 하면은 그게 9천만 원이 넘는 사무직보다는 월급이 작아. 근데 나중에 이게 무슨 뭐 정규직이 돼서 뭐 노조에서 뭐 파업하고 뭐하고 단체 교섭해서 올라갈 거다. 무슨 뭐 직렬도 통합돼서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젊은이들한테는 급여가 3,5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이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다른 혜택이 많다는 거를 아는 친구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 네. 자기 집이 2채, 3채 있는 50대들은 잘 모르지만 자기 집을 살려고 은행에 가서 대출 청해 본 30대들은 알아요. 무슨 중소기업에 예를 들어 5천만 원 받는데 중소기업이야.
그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하고 네. 공항공사 정규직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다르다니까. 마이너스 통장 계산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사회에 나갈 때 시작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 가지고 뭐 저희 21번째 규제 대책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 적절하냐 아니냐 무슨 뭐 왜 이 정부의 그 고위직들이 집을 팔라고 했는지 안 파는지 안타깝다 이 장관이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자기들 세대 지금 자기들이 주변에서 보는 40대 50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끼리 얘기야.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자리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고 그렇지 않은 그 20, 30대들이 느끼는 건 다르다니까. 은행 가서 대출 창구 가서 써본 사람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이라는 타이틀이 급여와 상관없이 나중에 그게 무슨 뭐 3,500에서 5천만 원이 되고 뭐 9천만 원이 되는 거 상관없이 그 자체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갖는 보이지 않는 그 후광 효과라는 거는 그거 아마 너 올래 그러면은 오겠다는 사람 모아도 몇백 대는 될 거요. 예. 그런 것도 분노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막 사실은 공정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하지만 그 느끼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네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말로 단칼에 자르는 거는 알렉산더가 무슨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칼로 자른 거는 굉장히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절대로 푼 게 아니에요. 자른 거예요. 네. 매듭은 푸는 건데 매듭을 네. 잘라버렸어. 네. 자, 우리 조국정 장관이 이 말씀을 좀 잘 되새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인국공 사태는 지금 어디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본질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강 박사님 말씀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정치인 3명의 얘기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거의 증문주답 정도의 짧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이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또 이 정치인은 확실히 말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배경도 알다 보니까 또 길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가 대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공수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